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작품은 2020년 제11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대상을 수상한 강화길의 음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설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 소개를 들려드릴게요. 나는 7년 동안 연애한 남자와 결혼한 지 3개월 된 여자다. 시댁의 제사에 처음 참여하여 시댁의 분위기를 접하면서 남편이 알려준 정보가 사실과 모두 다르다는 것을 기민하게 포착해낸다. 남편은 여태 아무것도 몰랐고 앞으로도 모를 사실들을 나는 하루 만에 모두 파악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또 이 책을 선택하게 만든 불편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구지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이 책을 읽다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을 유지시키는 큰 이데올로기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폭력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이 소설 속의 나, 그리고 이 소설을 읽고 있는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은 이제 어떤 폭력인지 대충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불편한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책 너무 좋았는데 전체적 느낌이나 소감은 어떠셨어요? 저는 강하길 작가의 전작들을 거의 다 읽은 편인데요. 앞에 나왔었던 두 편의 소설집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강하길 작가의 작품이 음복이 처음이에요. 구지의 강력 추천에 힘입어서 축전이 아니라 추천 힘입어서 읽어봤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좋았어요. 어떤 점이 흥미로웠어요? 일단은 이게 너무 흔한 소재예요. 사실 읽다 보면 저희 집도 제사를 지내고 많은 집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안에서 벌어지는 하루 저녁 사이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제가 느끼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여기서도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저는 그게 스토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스릴러식으로. 강하길 작가의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모든 분위기를 약간 스릴 있게 만드는? 그래요? 전작들도 약간 이런 톤인가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직접적이지 않는 게 이번 소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전작들이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대표작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대표작이 음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단편을 읽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인물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여기에는 지금 3대가 걸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대에 해당하는 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지금 치매 걸린 할머니. 그렇죠. 가 나오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나오죠. 고모도. 맞아. 고모도 두 번째 대에 해당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에 속하는 건 남편? 그리고 나. 그 다음에 사촌인 정원. 맞아. 멋진 정원 씨. 3대에 3대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흔한 가족의 구성이에요. 그죠? 그쵸. 엄청나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작지도 않고. 그냥 보통 이 정도는 많이들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보면 남편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어요? 무구하죠. 순진은 아닌 것 같다. 그건 모르겠고 되게 맑은 느낌이 있어요. 좀
편안해 보이죠, 사람이. 맞아요. 또 그것에 반한 내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라고 계속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세상사에 찌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무고함을 가지고 있는 얼굴이었던 걸로 기억되네요. 정확한 외모에 대한 묘사는 없었지만 대충 어떤 이미지일지 상상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떠세요? 나는 사실 본인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정확하게 그려진다라는 기분은 안 들었어요. 좀 이야기 전체가 장면을 보여준다라는 기분이기 때문에 네. 되게 그냥 평범한 여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흔하게 볼 수 있는 30대 초중반 여성들의 이미지? 어땠어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뭐 그렇게 특별한가 싶기도 하면서도 읽다 보면 이 여자라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되게 눈치가 빠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여자들은 눈치가 빠르죠. 이 소설을 읽으면 더더욱 그게 느껴지기도 하죠. 맞아요. 고모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 싶고, 시어머니 어때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참 복잡한 존재죠. 처음에 읽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뭐라 그럴까? 되게 좀 좋게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를 좀 지켜주기도 하고 센스 있고 이런 느낌인데 어때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할 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고모의 짓궂은 질문, 불편한 질문들에서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 상당히 미스테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아까 말한 그 복잡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 60대 어머니들이 이런 모습을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시대의 희생양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눈치도 정말 빠르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겪은 일은 정말 많은데, 그런 걸 좀 웃음으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좀 될까? 노련해졌죠. 노련해진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깨지는 못하는 조금 애매한 지점들을 그 60대, 5, 60대 어르신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시아버지가 별로예요. 시아버지는 존재감이 없죠, 사실.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약간 숨은 빌런이에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후반부에 얘기를 하겠지만 시아버지가 대사가 진짜 없잖아요. 그리고 그 묘사 자체가 좀 흐릿해요. 근데도 후반부에 가면 정말 싫어요.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정원이 진짜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왠지 정원이가 그려지는 듯한 그게 있어요. 맞아요. 이런 사촌 있죠. 맞아요. 좀 되게 강하고 네. 똑부러지고 그래서 오히려 좀 집안에서는 걘 너무 너무 요즘에 같다라는 식의 느낌을 주는 맞아. 또는 어르신들한테는 버릇없어. 좀 수더분한 구석이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법한 맞아. 근데 주인공 아니고 서술자인 나는 되게 멋진 여성이라는 식으로 계속 묘사를 해주죠. 정원 씨. 할아버지는 어때요? 할아버지는 진짜 시대의 희생양이죠. 희생양이 시대의 희생양이지만 집안에서는 희생양은 아니죠. 집안의 희생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특정 음식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할아버지 별로예요. 어떤 부분이 별로셨어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사회적으로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었었던 건 분명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전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서까지 며느리를 그리고 이 가정을 뭔가 지키고 앉아있는 귀신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은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이건 좀 스포가 되나요? 근데 이번 우리 소설 이야기 할 때는 끊임없이 스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들으시는 분들은 염두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너무나 똑같이 복제되어 있어요. 씁쓸한 포인트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인물 소개를 얘기를 했는데 소설을 안 읽으신 분들은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미스테리하다는 건지 뭐가 그렇게 스릴러 같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소설을 읽으셨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되게 스릴러적이었을까요? 어떤 부분이 좀 달랐을까요? 다른 소설들과. 저는 분위기 톤이 약간 스릴러 같았다라는 기분은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본격 스릴러 소설이라는 생각은 들진 않고요. 네. 그냥 심리적으로 조금 뭔가 있는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위기 좀 심상치 않은데 라는 느낌을 끊임없이 가지고 간다는 측면에서 긴장감 있게 계속 소설을 이끌어 나가고 있구나 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약간 그 처음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라는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대체 뭘 모르는지, 도대체 너가 모르는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론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비밀이라는 거 결국은 뭔가요? 글쎄요. 그거는 사람들마다 해석의 여지가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단어로 이거야 라는 걸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소설을 읽은 독자들이라면 그 분위기는 읽었을 거예요. 얘가 너가 모르는 게 이러이러한 뭉뚱그리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포착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 중간중간에 계속 뭐 모를 거야, 너는 몰랐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인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말하기로 해놓고 말하지 않은 진짜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 말을 안 했었죠, 저희가? 고모? 고모 얘기를 저희가 빼먹었네. 집안에 고모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럴 수가? 한 명도? 저희 가족은 거의 산산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이 가족도 언젠가 해체가 될 조짐을 보이는데 저희 집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모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꽤 있는 고모 것 같아. 같은이라면은 어떤 역할인 거죠? 이렇게 사실 고모가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고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고모 같은 경우 초반부에는 너 뭐 살이 너무 찐 거 아니니? 너 대학은 갔니? 뭐 이런 식의 불편한 질문들로 인하여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진짜 빌런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또 뒷부분에 넘어가면 정말 힘든 지금 치매 어르신의 감정적 쓰레기통이 되어주고 있는 역할을 또 하고 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고모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앞부분만 주목하면 굉장히 주변에 많죠. 근데 뒷부분까지 같이 아우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했을 때는 조금 의문스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그 지점을 모두 포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역, 빌런이라고 얘기해서 되게 러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희 집에도 그 기꺼이 악역을 맡으신 많은 여성분들이 고모처럼 나름 각자의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무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역이 될 수밖에 없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떠맡고 계시다는 거죠. 날카로운 질문을 왜 할까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일종의 그게 복수가 되는 거죠. 그 질문이. 그러니까 이 서술자인 나의 어머니 얘기로 잠시 가보면 네. 읽다 보면 고모랑 나의 어머니랑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소설에도 보면 내가 나의 엄마를 떠올릴 때 그래, 우리 엄마가 악역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즉 우리 엄마가 고모와 같았지. 근데 엄마의 얘기를 해보자면 기억나시죠?
어떤 거요? 외삼촌과의 그 스토리. 네. 그래서 집에서 아마 외삼촌만 혜택을 누렸던가요? 아무래도 집중적인 사랑은 아들에게 갔겠죠? 그런데 고모와 그리고 시할머니의 관계와 너무 비슷했던 건 나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딸인 나에게 감정적으로 엄청난 의존을 해요. 그러면서 맨날 전화 말미에는 막 그래서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내가 너 때문에 잠이 안 온다. 라는 식으로 구박을 하고 또 끝내잖아요. 이런 모녀 관계가 저한테 너무 익숙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약간 나와 외삼촌, 나와 엄마의 관계에서 우리 엄마가 받았던 그 증오심이라고 하면 너무 강력한 표현인가? 글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쓸 때 조금 가감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되게 용어를 두루뭉술하게 써서 그들이 한 것이 가족 안에서는 당연한 걸로 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누려왔었던 걸로 인하여 누군가는 끊임없이 희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력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폭력에 대한 증오심 또는 분노를 그 다음 세대한테 그런 아주 악독한 질문으로 변형돼서 공격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질문 혹시 받아보셨나요? 저희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부분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막 대가족이 모인 경험이 10대 초반 이후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사는 혹시 지내세요? 제사는 저희 집에서 지내는데 친척들이 거의 안 오고요. 다들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건 거의 정말 딴 얘기인데 그걸 보면서 아 어른이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는 해체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른들은 제사라도 지내야지 형제들이 그날만이라도 모인다. 그런 긍정적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잖아요. 모일 가족은 어떻게든 모이지 않을까요? 명언이네요. 안 친한 가족이 굳이 그날 모여야 할까요? 그렇다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제사의 순기능은 뭘까요? 없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고 저는 약간 정신세탁이 된 것 같은 기분도 있어서 진짜 못 찾겠어요. 순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죽은 사람을 위한 행사?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막노동의 날? 막노동의 날. 좋은 표현이네요. 그럼 누가 막노동을 하는가? 그 집안의 성씨와 피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얼굴들 모르는 사람을 위한 그렇죠. 일종의 막노동. 그리고 이번에는 고기가 질기네. 이번에는 뭐가 덜 올라갔네. 라는 입대는 건 그 집안의 성씨와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하겠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저 정말 그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희 집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 제목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음복이에요, 음복. 제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음복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음복, 무슨 뜻인가요? 소설 속에서는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낸 후에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복을 받는다. 그런 행위를 음복이라고 한다. 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복스럽지 않죠, 사실. 보통 제사 몇 시에 지내나요? 8시, 9시? 원래는 12시 아니에요? 몰랐어요. 거의 자정 가까이 돼서 지내는 게 제사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요새 조금씩 땡겨서 저녁 시간에 지내는 집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지내고 밥을 먹는 건 일단 다음날 출근을 어떻게 하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일이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복을 받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다음날을 힘들게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 제사를 그렇게 지냈으면 자야지. 그 시간에 지냈으면 자야죠. 사실 8시, 9시에 지내고 나서 밥 먹는 것도 시간이 늦어요. 맞아요.
늘 먹고 이거 소화를 어떻게 시키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차례 음식도 그렇잖아요. 꼭 하나는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참 헤비하잖아요. 고기. 근데 또 먹다 보면 또 많이 먹어. 난 너무 짜증나. 어르신들은 거기에 술 한 잔 꼭 걸치시고. 그러니까요. 이 제사라는 것은 저희가 너무 나쁜 얘기만 하나. 근데 음복이란 용어 자체에 대해서 이전에 들어보셨던 적이 있나요? 단어 뜻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복해야지라고 얘기하면 먹으라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쓰시긴 하셨군요. 안 쓰세요? 집에서?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 진짜요? 응. 제사를 그렇게 지내는데? 내가 정말 관심이 없었거나, 왜냐면 여자들은 절도 안 하잖아요. 절은 안 하지만 음식을 차리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뒤에만 서 있고. 집이 100평이에요? 정말 거의 낑겨서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들리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묘한 반감이랄까 이상한 기류는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나는 여자아이니까 그냥 제사 때 뒤에만 서 있거나 음식을 나르는 역할, 그리고 절은 나의 사촌 오빠나 남자들만 하네. 이 역할 차이는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고. 근데 이 소설을 읽다면 반대로 그 서술자인 내가 이렇게 절을 하라는 신호를 받잖아요. 그 시아버지인가? 맞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세나, 주인공인 세나도 절을 해야지라는 그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세나인 내가 내가 왜 해야 되지? 라는 식으로 이제 느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어렸을 때 그 절을 하는 역할을 못 받아서 이게 뭐지? 라는 소외감을 느꼈었던 기억이 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현대화돼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핵가족화되면서 절할 사람이 부족해서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또는 이 소설 속에서는 이제 너도 한 가족이니까. 그쵸. 원래 첫 결혼하고 나서 첫 행사 때는 뭐 조상한테 인사드린다라는 의미로 시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네. 그래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소외감이랑은 또 다르구나 라는 기분도 들었었고요. 뭐 어쨌든 그러면 이 소설에서 좀 중요하게 달라지는 부분이랄까? 아니면 내가 눈치를 챘던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할머니가 등장하면서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등장 어땠었죠?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할머니가 등장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식사 자리에 처음 등장을 하시죠. 네, 그런데 강력하게 등장하시잖아요. 숟가락을 남편에게 집어 던지나? 그게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나와 남편 사이로. 네. 근데 남편을 맞추려고 한 거겠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근데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드라마랑 현실을 착각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피를 나눈 남편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데 서술자인 나 같은 경우는 금방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확실히 너는 모를 거야가 뭔지가 조금씩 드러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소설 중에 19쪽 맨 위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잠시 읽어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전에 막 고모가 남편에게 너 할아버지 기억은 나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19쪽에 들어서서 아마 그때였을 것이다. 처음으로 나는 고모가 짜증나지 않았다. 그 대화. 한 명은 계속 말을 빙빙 돌려가며 공격하고 다른 한 명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쾌활하게 웃는 그 기괴한 대화가 이들 사이에 아주 여러 번 반복되어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알아차렸던 것이다. 고모는 내 남편을 미워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몰랐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저는 딱 얻어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모를 수 있죠?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모를 수 있죠? 남편이.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모를 수 있죠? 그런데 모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한테도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음, 이 소설을 읽으면. 이렇게 해맑을 수가.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보면 남편이 고모에 대해서 진중하고 속이 깊으신 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저는 읽다가 아, 남편이 그래서 포장을 해준 건가? 고모라는 음.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남편은 고모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음. 근데 진중하고 속이 깊죠. 그러네? 그럼 너무 맞네. 대놓고 얘기 안 하잖아요. 남편이 왜... 사실 네가 빌런이야 라고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네? 남편이 되게 정확한 사람이었네. 야, 맞는 말이네. 그 남편이 이 무구하고 맑은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요? 고모가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그것도 그렇고 이제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소설 속의 진정한 빌런은 고모가 아니잖아요. 그쵸. 누구죠? 얘죠. 얘. 맞아요. 남편이에요, 남편.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남편은 왜 빌런이었나? 혹시 도깨비 보셨어요? 드라마? 이렇게 뜨문뜨문 봤어요. 그럼 도깨비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너무 좋아요. 네, 도깨비에서 이동욱이 왕이잖아요. 네. 근데 이동욱이 너무 잘생겼단 말이야. 인정. 네, 근데 이동욱 밑에서 그 간신이 나오잖아요. 파국이다 맨날 이렇게 외치던 걔가 이렇게 막 옆에서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잘못된 판단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동욱은 아무것도 모르고 착하고 맑은 얼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장이야, 대빵이야. 그래서 사실 벌을 받으면서 저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창 그 드라마가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을 때는 연예계 댓글이 막히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연예계 기사 댓글이. 지금처럼. 근데 그때 이동욱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동욱은 간신에게 속은 죄밖에 없다. 이동욱은 죄가 없다. 라는 댓글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재밌다. 나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동욱이 빌런처럼 생겼으면 이런 지지를 받지 못했겠다. 이래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맞는 표현이네요. 네. 이소설 속. 얘가 되게 무구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정확하게 어떤 얼굴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도깨비에서 이동욱은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빵으로서. 대빵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잘못이지만 순진하게 아무것도 몰라서 속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동욱이 잘못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네. 근데 이 남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하죠. 맞아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모르는 게 잘못이야. 욕할 뻔했어요? 정말 적합한 비교였던 것 같아요. 맞아. 이동욱이 그랬었죠. 모르는 것. 이 소설 속에서 혹시 남편을 보면서, 남편의 묘사를 보면서 소름 끼치는 부분은 없었나요? 저는 그렇게 소름까지는 안 돋았는데 어느 부분이 소름 끼쳤어요? 저는 들으면 동조하실걸요? 뭐 먹는 부분인데요. 그건 징그럽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나아가서 저는 소름 끼쳤어. 그 특정한 음식이 뭐였죠? 이름도 없어. 토마토 고깃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웃기잖아요. 르크루제 냄비에 담긴. 맞아. 일단 그거부터 약간 괴기하죠, 어떻게 보면. 맞아. 기괴해. 되게 유교적 전통을 잘 지키는 제사를 지내면서 걔 프랑스 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비싼. 그러니까 그 냄비가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도 웃겨. 근데 거기에 한국 음식이 아니야. 맞네.
그러니까 그 음식은 결국 누가 좋아했던 것? 지가 좋아한 거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뿌리를 가보면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응, 여전히 얘가 좋아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만드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아까의 얘기로 돌아가서 치매 걸린 할머니가 나와 남편 사이로 숟가락을 던지는데 사실 그 숟가락의 표적은 내가 아니었죠. 그쵸. 그러면 도대체 무슨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숟가락을 던졌을까? 바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음, 베트남 전쟁을 참전했다가 3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3년 동안 부인은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어요. 음. 자식들은 이미 다 세상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 3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살아 돌아와가지고는 밥을 먹질 않아. 맞아. 그 대사도 있어요. 네. 밥을 먹지를 않아. 그래서 계속 이상한 음식만 달라고 해. 그러더니 며느리를 닥달해가지고 이상한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만 먹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상태의 남편과 살게 되면서 그 남편에 대한 증오나 분노가 극에 달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극에 달하게 만든 그 음식, 토마토 고깃찜을 그 이후에 세대인 정우가 남자 이름 맞죠? 남편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뭔데? 그냥 남편이라고 해줘요. 그 남편이 정말 개걸스럽게 잘 먹어요. 거의 혼자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집안에서 남편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계속 만들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건 너무 짜증나는 일이죠. 그렇죠. 그걸 또 오롯이 봐야만 하는 고모와 할머니. 할머니. 에겐 얼마나 그게 폭력적인 장면이겠어요. 진짜 폭력적이에요. 거의 토마토니까 핏물이 흐르는 듯한 고기잖아요. 그걸 앞에서 막 맨손으로 뜯어먹는 모습은 그건 폭력이에요. 그죠? 맞아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혹시 좀 마음이 아팠다거나 안타깝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안타깝다면 사실 나의 어머니와 고모가 조금 안타까웠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위치가 참 어중간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어땠어요? 저는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게 여성들이 공유하는 그 눈치 빠름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재빠르게 알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연대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서로 약간 증오심을 품고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여성들 사이에서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관계가 복잡해요. 근데 그런 환경이 조성된 거는 또 가부장제 틀 안에서예요. 근데 남성들은 언제나 너무 점잖게 어딘가에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역할을 맡고 있고 그 틀 안에서는 너무 여자들끼리 복잡거려야만 하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보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 안 볼 수도 있는 장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죠. 그런 게 안타까웠고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는 꼭 여성들만 안타까운 대상이어야만 하는가? 예를 들어 남성 독자들은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구지는 어때요? 일단 전 여잔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그런 기분이 들죠.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것은 진짜 남잔가? 남자뿐인가? 진짜 남자들만이 이 제도를 유지하는데 힘쓰고 있었던가? 여자도 함께 동참하고 있진 않은가? 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 입장에서만 오롯이 남편 입장에 감정이입하여 보자면 모를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 가부장제 안에서 철저하게 보호받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성장한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떠한 역할인지 모르면서 계속 똑같은 역할을 재생산해내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선택한 권력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 그래서 누군가가 야, 니네가 좀 바뀌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나는 뭘 가지고 있지 않은데? 라고 무구하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 오히려 그런 기분이 좀 들죠.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든 피해자는 사실 모두인 거죠. 그렇죠. 여자도 남자도 아닌 그냥 모두. 그래서 편을 갈라 싸울 필요는 없고 사실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여기에 의견을 일치한다면 같이 바꿔나가면 되지 둘이 싸울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정원이라는 그 멋진 사촌 그 사람도 사실은 이 제도를 굴러가게끔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게 그냥 이 복잡한 제사의 상황, 그 분위기를 회피하는 사람인 거고 또 시어머니도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아들인 남편은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게 해줘 라고 나한테 장문의 문자로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나도 그렇죠. 사실은 나는 어떤가요? 나 같은 경우는 좀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씩 나오죠. 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기분이 좀 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편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사랑하는 부분을 유지해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비밀을 지키는 것. 그러나 이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랑하는 얼굴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연애 많이 해보셨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이 부분이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도 그 부분이 싫어지는 순간이 꼭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이 올까봐 걱정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그냥 터트려버릴까? 라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아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다 말했을 때 남편인 인물은 그걸 과연 대단한 비밀이었다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남성 독자들에게는 소설을 쭉 읽으면서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게 정확히 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비밀인 건데, 그러니까 남자인 내가 몰랐던 게 그냥 집안에서 오고 가는 갈등 정도에 불과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집에는 이 정도의 분란이 있어. 라고 퉁쳐버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그런 것 등등이 비밀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비밀 자체를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왜 보면은 중국 드라마 얘기가 나오면서 초반에 막 나오잖아요. 막 후궁들끼리의 치열한 그 다툼이라던가 주인공인 여성이 다른 곳에서 애를 뱄는데 그걸 너무 능숙하게 거짓말로 모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과 연관시켜서 비밀을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네,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는 나는 이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아는 지인은 그게 할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 남편이다. 시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남편이 손자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드라마의 그런 장면들과 끝까지 모르게 해달라는 그 외침이 약간 너무 강력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해석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갑자기 소설이 너무 아침 드라마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한테 굳이 이 말을 하게 하네. 아, 그랬구나. 저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 그런 소설이었다면 너무 아침 드라마잖아요. 아침 드라마 아닌가? 근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그 비밀이 굉장히 이 소설을 전체적으로 휘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읽는 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큰 비밀이지 그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이런 건 그냥 일반적인 가정 분위기 아니야? 더 있겠지. 아, 뭐가 더 있을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더 나아가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뭐 가능한 얘기죠. 응, 책을 읽는 재미이기도 하고. 맞아요. 상상력은 제가 없죠. 맞습니다. 고모가 그 처음에 되게 최대 빌런처럼 나오면서도 뒷부분으로 가면서 약간 측은함을 이끌어내잖아요. 엄마랑 닮은 점이 나오면서부터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장면들이 또 있었을까요? 정원이 얘기를 할머니가 할 때 좀 슬프죠. 후반 거의 끝부분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었죠? 뭐, 이 남편에게는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힘을 실어주다가 갑자기 고모를 보고는 정원이 재수시키지 마라. 정원이 주제에 뭐 약대를 간다고 하냐. 맞아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대놓고 비교이기도 하고. 맞아. 그렇지만 정서적인 지지는 전부 다 고모에게서 받고 있는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훨씬 더 충격적이죠, 사실. 맞아. 거기다 지금 치매가 걸린 상태여서 그 말을 했다면 살면서 얼마나 그 말을 많이 했길래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얘기를 또 할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장면도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전 장면에서는 고모의 손이 하얘질 정도로 할머니가 고모 손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지가 말했던 채로 감정적 의존 대상은 고모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물질적으로 좋은 건 전부 다 남자들이 받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그 장면 할머니가 식탁을 엎으려고 할 때 난장판이 됐을 때 시아버지가 너무 거기서 저는 약이 올라요. 시아버지의 행동이. 어떤 거였죠? 고모한테 그러니까 방으로 다시 들여보내라. 할머니 방으로 다시 이렇게 쉬게 해드려라고 했을 때 고모가 아니야 방에 들어가면 더 심해지실 거야 라고 했더니 시아버지가 그럼 너가 같이 있으면 되잖아 라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고모가 느끼는 좌절감이 좀 느껴져요. 좌절감? 좌절감 또 뭐가 있죠? 재수없어. 그게 나의 엄마와 외삼촌이랑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죠. 맞아요. 정말 고모가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친구들도 이제 아이들을 낳는 시기이고 이러다 보니 결국엔 딸이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끼리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은 조금 짠하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더 깊게 질문을 던지면 그래서 왜 딸이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자신의 감정적인 지지를 해주는 존재는 결국에 아들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아들은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딸이 있어야 내가 노년에 훨씬 더 평화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남자들은 못하죠, 그걸? 진짜 왜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연애할 땐 세상 다정하고 세상 정서적 지지를 잘해주는데 왜 엄마는 못해주고 아빠는 못해주냐는 거지. 정말 왜 그럴까요? 안 해도 되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네들은 공사다망하니까. 몰라도 되니까? 너무 날카롭고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이 배워서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결국에 똑같은 문화를 재생산한다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저에게 너의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답하세요? 그럼 저는 입을 다물죠. 얘네랑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구지는 성격이 좋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사람이에요. 친해질수록 성격이 나빠지는 스타일입니다. 반전이 있어요, 구지는. 처음 만났을 때가 제일 좋다.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하고 빨리 친해지고 싶어 해요. 아,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의 제목, 음복을 보면 음복을 누리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인 것 같아요. 네, 그건 소설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오죠. 한 명뿐이다, 남편 너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남편은 복을 누리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네. 비극적인 얘기예요. 음. 그 결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봐도 될까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넘어가실 건가요? 여러분, 구지는 반전이 있는 인물입니다. 결말 얘기로 넘어가고 싶어요. 오늘 다시 아침에 읽어봤는데 결말을 읽으면서 저는 물음표를 막 3개씩 쳐봤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궁금했어요?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결말. 쭉 얘기를 하다가 둘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남편과 내가 화기애애하죠. 뭐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둘이 얘기를 잘하면서 남편이 문득 그 중국 드라마 얘기를 또 꺼내요. 근데 그 후궁이 애를 뱄는데 그 애를 뱄을 때 그 애가 딸일까 아들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을 통해 나는 어떤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라고 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과연 그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너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나의 미래에 태어날 아기에 대한 얘기인 건지 뭐 그 중국 드라마에 나오는 황제의 아이에 대한 얘기인 건지 아니면 남편한테 하는 얘기인 건지 이 부분이 좀 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중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너는 모른다라고 할 때 너는 남편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쭉 갖고 읽어보면 그것도 사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계획 세우게 한 것도 남편일 수 있죠. 근데 그 남편과 나 사이에서 생겨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앞부분에 고모랑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차라리 뭐 딸을 낳고 싶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걸 그랬나?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속생각을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약간 모호하게 했을까요? 그거는 광학일 작가만 알고 있겠죠? 궁금해.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모호함이 좋기도 했고요.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대사가 마지막 나의 대사가 걔는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라고 남편한테 어둠 속에서 말을 하죠.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정말 딸인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기는 해요. 딸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들들이 그 역할을 이 소설 안에서는 주로 아들들이 그 역할을 해왔던 것 같으니까 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기분도 들긴 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거 전혀 딴 얘기긴 한데 위대한 개츠비를 읽다 보면요. 네.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데이지인가? 모르겠어요. 이름이 그 여자였던 것 같은데 그 여자도 되게 비슷한 대사를 쳐요. 거기서 아이를 뵙거든요. 근데 사촌인 닉에게 이 애는 그냥 바보같이 예쁘기만 하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좋겠어. 라는 되게 서글프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먼 시대, 그러니까 되게 먼 시대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작품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흥미롭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네. 내가 아이가 생긴다면 나의 아이는 책을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했었어요.
책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대중매체가 만들어주는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만 하면서 세상의 불편함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대학생 때? 응. 와, 성숙하다. 근데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좀 뭔가를 알면 알수록 네. 세상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름답지 않은 세상을 아름답지 않게 보고 있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나에게 자식이 생긴다면 책 같은 거 안 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나요? 그때는 자식을 낳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식을 낳을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생각을 내가 그때 미리 할 필요가 있었나. 너무 설레발을 쳤다.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재밌네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의 이 프로와 너무 취지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걸 듣는 사람은 내 자식은 아니니까. 근데 그 얘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진짜 마지막 줄. 이 대사가 참 좋았다고 하셨는데. 네, 시시하다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몇 번 나오는지 세보진 않았지만 평론하는 사람이었으면 셌을 것 같아.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시시하다라는 뉘앙스의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어떻게 좋으셨어요? 그 말을 보통 남편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만큼 시시한 드라마가 없어. 그만한 드라마가 없어. 참 시시하지.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낼 때 이 남편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약간 중국 드라마 같겠다라는 기분도 좀 들고 그리고 이 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제사에서 제외되잖아요.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계속 제사를 지내게 되지만 나는 거기서 이제 해방되는 존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는 벗어나서 그곳을 보게 되는 시청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네. 그랬을 때 저들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고 그렇지만 멀리서 바라볼 때는 그냥 너무 일반적인 시시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뭐 그런 묘사도 기억이 나요. 고모와 시어머니가 있는 그 장소에는 거의 한기가 흐른다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 속에선 정말 치열하죠. 그러면서 되게 춥죠. 그렇죠. 직접적인 용어를 절대 쓰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치열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촉즉발의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도 시시하다라는 표현. 그러네요. 좋네요. 네, 그렇다면 소설 얘기를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저희가 강하길 작가의 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모르겠어요. 얘기가 막 중구난방으로 흘렀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가면서도 결국에는 불편한 지점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첫 부분에 이야기했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소설 안에서도 예. 이 소설 속 질서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폭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썼는데 그 단어를 계속 쓰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깨보려고 한 적이 있는가 내가. 사실은 나 역시 침묵함으로 인하여 이 불편한 이데올로기가 유지되도록 동조하고 있었던, 동참하고 있는 가해자가 아닌가. 이 소설 속에 나는 사실 그걸 선택을 하잖아요. 네. 남편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그쵸. 근데 이 소설을 보고 있는 우리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제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역할인지 주인공이래 자꾸. 소설자인 나와 비슷해요.
그리고 내가 소설자의 입장이라면 비슷한 선택을 했을 거란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이 제도 안에서 이데올로기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열망도 강렬해요. 어려워요. 그쵸, 어렵죠. 네. 저는 이것도 대학생 때 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사회에 불만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네네. 사회에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하는데 세상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왜 세상이 안 바뀔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되게 현타가 온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얘기를 나의 지인들만이 볼 수 있는 SNS에 하더라고요. 나의 분노는 SNS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비슷한 애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널리 퍼지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좀 큰 도약과 같은 거죠. 누군가 더 멀리서도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불평불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소소한 공간에서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될 뿐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불만 많은 사람만 되고 만다라는 기분이 있었어요. 자신에 대한 한계를 좀 체감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좀 느끼게 된 거죠. 더 정말 세상이 바뀌길 바란다면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근데 그 큰 목소리는 진짜 그냥 데시벨이 높은 게 아니라 적합한 방법과 좀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지는 지금 이 소설 속 여성들이 동참하고 있는 폭력과 이데올로기에 동참하실 건가요? 저는 제 남편이 이런 상태라면 네.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후대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그리고 사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엄마라는 건 나의 엄마? 시어머니?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럼 너는 모를 거야가 아니라 너도 알아야 돼? 너는 이제는 알아야 된다가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저도 바꾸고 싶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귀가 얇았죠? 멋있어요. 지금 구지의 말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대 100이라는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1대 100입니다. 1대 100은 우리가 읽은 책을 한 단어로 선정하고 그 한 단어를 선정한 이유를 100자 내외로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해볼게요. 네. 저는 이 소설을 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 음복이 아니고요. 음독이라고 하겠습니다. 왠지 이 단어가 떠올랐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100자가 넘어도 첫 시간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사전을 찾아보니 음독이란 몸속에 뭉쳐있는 병독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증상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또는 전혀 다른 뜻으로 성질이 음험하고 독하다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이 소설 속에서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거나 또는 오롯이 여성들만이 마주해야 되는 오랜 시간 뭉쳐있는 응어리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음독을 지닌 여성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무지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던 여자들의 이야기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면 저는 네. 일단 두 단어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뭐라고 보였어요? 온실과 하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러나 네. 온실이 훨씬 더 이미지가 강력한 것 같아서 온실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알겠죠? 온실 속의 하초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설명을 해보자면 네. 온실 속의 하초는 태풍을 만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태풍을 만나게 된다면 바로 시들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는 이런 반발심이 있었어요. 영원히 태풍을 안 만날 수도 있잖아. 왜 하초가 태풍을 만나는 가정만 해? 영원히 안 만날 수 있다는 가정을 왜 안 해? 라면서 반발심을 가졌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러니까 나의 남편처럼 대신 태풍을 맞아주는 수많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화초가 화초일 수 있었던 거죠. 이 소설이 그걸 잘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온실로 하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아이셨군요. 나요? 그런 질문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좋네요. 온실 그리고 음독. 네, 이 정도로 이 소설을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인사 구지가 먼저 해보실까요? 네. 마지막 인사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네. 되게 행설수설하고 아직 정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하다 보면 늘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을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많은 단골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죄송하고요. 들으시다 보면 막 정신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소설을 먼저 읽으셨던 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할 책들은요.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저희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스타 계정 어떻게 되나요? 인스타 계정 불독이죠. 네, 불독이라고 치시면 그 분홍색 바탕에 불독 강아지가 귀엽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네, 맞아요. 불독 리드였던 것 같아요. 아이디 정확하게 모르겠네. 한번 찾아봐 주시고 다음에 어떤 책을 할지 또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불편한 독서 모임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